그럼 네가 말한 역 앞에서 보면 되는 거지? 그 문장이 뜬 순간 나는 손가락을 화면 위에 올려두고 한참 움직이지 못했다. 답장은 간단할 수 있었는데 간단하게 만들수록 안쪽에서 뭔가가 더 크게 울리는 느낌이 있었다. 그는 도착 시간까지 적어보냈고 화면 아래에는 항공권 결제 직전 단계라는 캡처가 붙어 있었다. 나는 응이라고 보내지 못한 채 알림창을 내렸다가 다시 올렸다. 우리 대화는 4회째였다. 처음부터 매일 붙어 있던 관계는 아니었지만 끊어질 듯 하다가 다시 이어지는 방식이 오히려 더 익숙해졌다. 새벽에만 말을 하는 시기가 있었고 서로 바쁘다는 이유로 며칠씩 공백이 생기는 시기도 있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공백이 길어질수록 다시 연결되는 순간은 더 또렷했다. 그는 늘 계획을 먼저 세우는 사람이었다. 이번 달엔 이걸 끝내고 다음 달엔 이걸 시작하고 올해 안에 이걸 정리하겠다 같은 말들. 나는 그 문장을 읽을 때마다 내 하루가 어디까지인지 길이를 가늠해보곤 했다. 내가 그에게 처음으로 사소한 정보를 다르게 말했던 날도 사실은 그런 날이었다. 대화가 재미있었고 내 쪽에서 먼저 연결을 끊고 싶지 않았다. 그래서 어떤 질문이 들어왔을 때 정확한 답 대신 충분히 그럴듯한 답을 골랐다. 내가 사는 동네는 겉보기엔 비슷한 다른 도시 이름으로 바뀌었고 집안 얘기는 설명하기 쉬운 방향으로 정리됐다. 그는 그걸 의심하지 않았다. 의심하지 않는다는 게 오히려 더 불안했다. 시간이 지나면서 그 부분은 화제가 되지 않았다. 우리는 더 크고 더 멀고 더 안전한 이야기들을 나눴다. 대학에서 처음 한 발표, 첫 알바에서 겪은 작은 부당함, 새로 산 노트북이 자꾸 꺼진다는 얘기. 그는 일에서 인정받았고 돈과 계획을 관리할 수 있는 것처럼 말하는 습관이 있었다. 어떤 날은 그 습관이 매력적으로 느껴졌고 어떤 날은 내 쪽을 천천히 밀어내는 벽처럼 느껴졌다. 특히 그가 왜 그렇게까지 오래 노력했는데도 결과가 없지? 라고 가볍게 말할 때가 그랬다. 차가 없어서 출퇴근이 힘들다는 사람을 두고 그건 준비를 안 한 거지라고 말했을 때 나는 웃는 이모티콘 하나로 대화를 넘겼다. 그가 고개를 끄덕였다는 걸 화면 밖에서 확인할 수는 없지만 이쯤이면 넘어갔다는 느낌은 알 수 있었다. 그날 저녁 나는 집에 들어오자마자 현관 쪽을 한 번 더 봤다. 아버지의 신발이 이미 가지런히 놓여 있었고 작업복은 세탁 바구니에 반쯤 걸려 있었다. 아버지는 피곤할 때 말이 줄어드는 편이라 텔레비전 소리만 작게 들렸다. 나는 그 풍경을 메시지로 옮기지 않았다. 그냥 오늘 좀 정신없었어 라고만 보냈다. 그는 괜찮아? 무리하지 마라고 답했다. 그 짧은 문장이 어쩐지 더 오래 남았다. 여름이 다가오자 그는 만남을 이야기하기 시작했다. 처음엔 가볍게 언젠가 만나야지 수준이었는데 어느 순간부터는 날짜가 붙었다. 그는 일정표를 캡처해 보내면서 2주는 비고 2주는 괜찮고라고 했다. 그때부터 나는 휴대폰을 여는 방식이 조금 달라졌다. 알림이 오면 바로 열지 않고 잠깐 손을 씻거나 물을 마시거나 해야 할 일을 하나 더 하고 나서 열었다. 시간을 벌기 위한 행동 같았지만 나 스스로에게는 차분하게 읽기라는 이름을 붙였다. 그러다 어느 날 그는 여권 사진을 찍으러 갔다며 웃는 말투로 사진관 이야기를 했고 나는 그 말에 바로 반응하지 못했다. 그가 진짜로 움직이고 있다는 사실이 화면 밖으로 튀어나오고 있었기 때문이다. 나는 그날 밤 지도를 켰다. 그가 알고 있는 역 이름을 검색했고 그 역에서 내 집까지 걸리는 시간을 재봤다. 이어서 내가 실제로 사는 곳의 역을 검색했다. 둘 사이의 거리는 멀지 않았지만 멀지 않다는 게 더 위험했다. 설명을 하면 설명이 가능한 정도의 차이였다. 가능한 차이들은 사람을 방심하게 만든다. 며칠 후 그는 통화를 하자고 했다. 목소리로 말하면 더 빨리 정리될 것 같아서. 그는 늘 그렇게 말한다. 문제를 정리할 수 있다고 믿는 사람처럼. 나는 그날 통화 시간을 저녁 늦게로 잡았다. 아버지가 먼저 잠들 가능성이 높은 시간이었다. 전화를 받자 그의 목소리는 메시지에서 상상하던 것보다 더 단단했다.
우리는 잠깐씩 웃으며 근황을 교환했고 그러다 그가 숨을 한 번 고르고 말했다. 근데 네가 말한 그 역 근처에 괜찮은 호텔 있더라. 너는 어디가 편해? 나는 대답 대신 창문을 열었다. 밖에서 오토바이 소리가 지나가고 멀리서 버스가 정류장에 멈추는 소리가 들렸다. 집안은 조용했다. 나는 아직은 잘 모르겠어 라고 말했다. 통화로 말하니 그 문장이 훨씬 선명해졌다. 그는 잠시 멈췄다가 괜찮아, 천천히 생각해라고 했다. 그리고 덧붙였다. 근데 혹시 부담돼? 내가 가는 게? 나는 부담이라기보다 요즘 내 쪽이 좀 정리가 덜 됐어 라고 했다. 정리라는 단어를 그대로 빌려온 건 그가 이해하기 쉬운 언어를 사용하고 싶어서였는지 아니면 내가 그 언어에 갇히고 싶어서였는지 모르겠다. 통화가 끝나고도 이어폰을 한동안 빼지 못했다. 손이 움직이면 무언가 확정되는 느낌이 들어서였다. 그 다음 주말 아버지는 손목에 보호대를 하고 들어왔다. 큰 사고는 아니라고 했지만 일을 하다 삐끗했다고 했다. 괜찮아, 이런 건 흔해라고 말하면서도 손목을 돌리는 동작이 어색했다. 나는 밥상을 차리면서 아무렇지 않은 척했지만 접시가 부딪히는 소리가 평소보다 크게 들렸다. 그날 밤 그는 오늘은 어땠어? 라고 물었다. 나는 아버지 손목이라는 말을 쓰지 않고 집에서 좀 도와줬어 라고 보냈다. 그는 좋네, 착하다 같은 말을 했고 그 말이 칭찬처럼 들리기보다는 내가 숨긴 문장 위에 얇게 덮이는 뚜껑처럼 느껴졌다. 며칠 뒤 학교에서 새로 친해진 친구가 주말에 같이 밥 먹자고 했다. 우리는 학생회관에서 줄을 서며 가족 이야기를 조금씩 꺼냈다. 친구는 아버지가 택배 일을 하신다고 했고 나는 순간적으로 내 입이 어떤 단어를 고르는지 지켜봤다. 놀랍게도 그 자리에서는 그냥 사실대로 말했다. 우리 아빠는 현장 일을 오래 했어. 친구는 힘들겠다라고 말했지만 그 말은 동정이 아니라 그냥 반응이었다. 대화는 다른 주제로 흘러갔고 그게 더 낯설었다. 낯선 건 사실을 말해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는 경험이었다. 집에 돌아오는 길에 나는 그에게 그 장면을 말할까 말까 고민하다가 결국 말하지 않았다. 사실이 문제라기보다 사실을 말하는 내가 그에게 어떤 사람으로 바뀌는지가 문제였던 것 같았다. 여름 계획은 점점 더 현실적인 것이 됐다. 그는 기차표를 알아보기도 했고 항공편이 변경될 수 있다며 다른 시간대를 비교하기도 했다. 어느 날은 이번 주 안에 확정하자라고 했다. 나는 그 문장을 읽고 바로 답하지 않았다. 대신 휴대폰 밝기를 낮추고 방 조명을 끄고 침대에 누워서 화면을 위로 올렸다. 아주 오래전 내가 다른 도시 이름을 적어보냈던 대화가 눈앞에 나타났다. 그때는 그 문장이 이렇게 남아있을 거라고 생각하지 못했다. 메시지는 지나가고 사라지는 것 같지만 사실은 쌓인다. 쌓인 것들은 언젠가 무게를 갖는다. 나는 그 문장 아래로 더 내려가 내가 아버지 일을 조금 다른 말로 정리했던 부분을 찾았다. 찾는데 오래 걸리지 않았다. 오래 걸릴수록 좋았을 텐데. 그날 밤 나는 이상한 행동을 했다. 그의 채팅방에 들어갔다가 나왔다. 프로필 사진을 눌렀다가 다시 나왔다. 차단이나 삭제 같은 극단적인 버튼을 누르진 않았지만 손끝이 그 주변을 맴돌았다. 무언가를 끊어내고 싶은 마음이 아니라 내가 지금 뭘 할 수 있는지 확인하고 싶은 마음에 가까웠다. 하지만 확인하는 동안에도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았다. 며칠 후 그는 다시 부드럽게 물었다. 그럼 네가 말한 역 앞에서 보면 되는 거지? 나는 그 문장을 보고 바로 그래라고 보내면 모든 게 쉬워질 것 같은 느낌을 받았다. 쉬워지는 건 때로 위험하다. 나는 답장 대신 질문을 하나 던졌다. 너는 왜 이렇게까지 확실하게 하려고 해? 그는 곧바로 답했다. 확실하게 하는 게 서로에게 예의라고 생각해서. 그리고 이어서 예전엔 잘하지 않던 말을 했다. 나도 불안하거든. 근데 불안을 계속 들고만 있으면 더 커져. 나는 그 문장을 읽고 이상하게도 조금 안심했다. 불안이 나만의 것이 아니라는 사실 때문이었을까? 아니면 그가 불안을 관리할 수 없는 것으로 인정했기 때문이었을까? 그날 나는 아버지에게 먼저 말을 걸었다.
아빠, 이번 여름에 나 아는 사람이 우리나라에 올 수도 있어. 아버지는 젓가락을 잠깐 멈추더니 친구? 라고 물었다. 나는 응, 친구라고 했다. 아버지는 잠시 생각하다가 집에 데려오진 말고 내가 편한 데서 봐라고 말했다. 그 말은 허락도 반대도 아니었다. 그냥 현실적인 조언이었다. 나는 그 조언이 오히려 더 부담이 됐다. 현실적인 것은 도망칠 틈을 줄인다. 나는 방에 들어와 앉았다. 휴대폰을 켜고 그에게 보낼 문장을 몇 번 적었다가 지웠다. 사실 내가 말한 도시가까지 적었다가 지우고 내가 그때까지 적었다가 지웠다. 대신 나는 전혀 다른 문장을 보냈다. 나 요즘 답 느린 거 알아. 근데 네가 오는 건 나한테 너무 큰 사건이야. 그는 한참 후 답했다. 그럼 나 천천히 할게. 내 속도 맞출게. 그 문장을 읽고도 나는 안심하지 못했다. 왜냐하면 속도를 맞춘다는 말은 좋은 말이지만 속도가 느려질수록 그동안 내가 숨겨온 것들이 더 오래, 더 선명하게 남아있기 때문이다. 며칠 뒤 그는 여전히 계획을 접지 않았다. 다만 톤이 달라졌다. 예전엔 이렇게 하자였다면 이제는 어떻게 하면 내가 편할까요? 였다. 나는 그 변화가 고마우면서도 불편했다. 나 때문에 바뀐 것들이 늘어날수록 나는 더 많은 책임을 떠안는 느낌을 받았다. 어느 밤 그는 짧게 말했다. 나 이번 주말엔 결제 안 할게. 네가 먼저 말해줘. 그 말은 배려처럼 들리기도 했고 공을 내 쪽으로 넘기는 동작처럼 보이기도 했다. 나는 그 문장을 읽고 휴대폰을 뒤집었다가 다시 바로 잡았다. 화면은 여전히 켜져 있었고 채팅방은 조용했다. 다음날 아침 나는 학교 가는 길에 역 앞을 한번 지나쳤다. 사람들이 캐리어를 끌고 나오는 모습이 보였다. 누군가는 누군가를 기다리고 있었고 누군가는 이미 만난 얼굴로 걸어가고 있었다. 나는 그 장면을 보면서 내가 그에게서 피하고 싶은 건 판단일까? 아니면 만남 자체일까 같은 질문을 떠올렸다. 답은 쉽게 나오지 않았다. 다만 분명한 건 이제는 내가 미뤄둔 문장들이 이전처럼 가볍지 않다는 것이었다. 그날 밤 그는 오늘은 어땠어? 라고 물었고 나는 그냥 걸었어 라고 답했다. 그는 어디를? 이라고 되물었다. 나는 잠시 멈췄다가 실제로 걷던 곳에 이름을 적을 뻔했다가 결국 역 근처라고만 보냈다. 그는 네가 말한 그 역? 이라고 물었다. 그 질문이 나를 다시 처음으로 데려갔다. 나는 화면을 오래 바라보다가 처음으로 그 도시 이름을 지워야겠다는 생각을 했다. 이번에는 먼저 사실을 말해야 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